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에서 스님과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마 2006년 여름쯤 엄청 더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하던 저는 상병을 달고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지역이라기보다는 좀 한가한 근무지라 바람도 쐬면서 민간인도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죠. 강 근처였는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막길을 올라오시는 겁니다. 근무를 서던 저는 항상 하듯이 여기는 군사지역이 어쩌고 하며 나불거렸습니다. 스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저를 향해 합장을 하셨고 저 역시 집에서 불교를 믿는 터라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여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네는 부모님 따라 절에 좀 다닌 모양이구만 이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합장을 했는데 다른 쫄따구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날도 더우니 좀 쉬어갑시라고 하시며 그 스님은 큰 나무 아래 그늘의 바위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기에 저는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스님께서 저를 보면서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냅다 물으시는 말이 자네는 태생이 어딘지 알고 있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고향이 경북 고령입니다. 라고 말했죠. 원래 저 자신에 관한 건 말하기 꺼리는 편이나 스님의 풍기는 포스도 그랬고 심심하던 차라 말벗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차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시는 말이 고향 말고 태생 말일세. 자네에 대해 말해준 이가 없던가. 이렇게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질문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정말 자네를 보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나? 어릴 때라도 말이야.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시는 보살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만. 그러자 스님께서는 혀를 차면서 말씀하시길 자네 같은 업을 지닌 사람은 처음 본다네. 자네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지 싶구만. 뭐 점쟁이들이나 사이비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물론 그리 순탄한 루트를 밟아온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 편인데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사람이라 대개 넘겨짚어 하는 말이거니 싶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적당히 둘러댔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스님이 발길을 다시 옮기시면서 제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지금 인생은 빚지고 있는 걸세. 부디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빚을 갚는 길이야. 지금 자네는 마치 날카로운 작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해. 부디 조심하게나. 피를 볼 일이 많을 것인데 자네가 별탈 없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웃어넘기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 뒤로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그 근무지에서 사격훈련 도중에 후임의 실수로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리가 지나간 다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하더군요. 헬기로 이송된 후 대수술을 거쳐서 저는 결국 폐 한쪽을 드러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 이제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 저는 침상에 앉아서 문득 그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병원에 있는 내내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고 저는 재활을 앞당겨 그 해가 가기 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을 붙들고 그 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스님과의 일을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보살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이 니는 니 어무이가 매 해마다 니 때문에 절에 가서 치성 드리는 거 못 봤나? 니는 곱게 살명은 아니라 카이. 솔직히 내는 니가 지금 멀쩡히 돌아댕기는 게 니 어무이 덕 때문이라고 생각한데이.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별 상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니는 살이 끼었다고 말 안 하드나. 니 명줄은 물론이고 니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다 카이. 어쩌근노. 니 팔장가 보다. 충격에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뒤
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어머니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5살 때 열병으로 혼수 상태가 되었을 때 다 포기하라 카드만 그 개고생을 해서 살렸더니 이게 무슨 일이고. 전 어머님을 다독거리면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윽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란 제가 어릴 때 큰 열병을 앓을 때 그 보살님이 어머님에게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아이는 살아나도 쉬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다. 항상 고난이 뒤따를 거고 주위 사람도 불행이 뒤따를 수도 있다. 그만한 업보를 지닌 내가 쉽사리 그 명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할 거다. 하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사고가 뒤따랐지만 수많은 흉터와 수술을 거치며 살아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뒤로 자주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과의 만남은 여전히 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림사에서 절을 드리고 나오다 근무 중에 만났던 그 스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그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니 덥석 제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죠. 자네가 무탈한 걸 보니 다행이야. 부디 자신의 명을 탓하지 말고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이야. 부디 건강하게나. 라고 하시며 나무아미타불을 읊으시며 빠르게 멀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어안이벙벙해서 그 스님을 찾아 뒤쫓았지만 어느새 그 스님이 사라지셨고 저는 지나가던 아무 스님을 잡고 그 스님의 외모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 스님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설명을 들으시던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어디서 그분을 배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스님은 제 은사였던 스님이신데 2해 전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귀신과 만난 걸까요? 제가 만났던 그 스님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다니는 길. 옆집은 무당집이고 내 방은 귀신이 다니는 길이었다. 전에 살던 우리 집이 내 친구가 예전에 살던 집이었던 거야. 그때 살던 집이 좀 많이 큰 편인데 항상 집에 혼자 있으면 싸한 느낌이 들었지. 집이 커서 싸한 게 아닌 그냥 싸늘한 느낌이었어. 동생 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빙고라고 말할 정도였지. 동생 방은 겨울에는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냉기가 흘렀고 이상한 게 보일러는 분명히 돌아가서 방바닥은 뜨겁다 못해 지글지글 끓어올랐는데 이상하게 동생 방의 구석부터는 습기 찬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싸늘했어. 내가 어릴 때 시골 초가집에서 컸는데 방 안에 고드름이 열리는 걸 처음 봤었지. 그때 난 귀신도 잘 보고 가위도 잘 눌렸단 말이지. 근데 유달리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잘 들었어. 우리 집이 제일 위층 주인 집이라서 옥상도 우리가 써서 당연히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 게다가 빌라에 애들도 없는데 있는 애라곤 잘 걷지도 못하는 여자애 하나가 다였고 새벽 2시쯤에 누가 옥상에서 누군가 뛰어놀 일은 전혀 없잖아. 근데 자다가 잠이 딱 깨는 거야. 그럼 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옥상에서 누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녔지. 그 소리가 발소리치고는 너무 괴기스러웠던 게 나중에 가면 점점 그 소리가 빨라지다가 이상한 소리로 변했어. 한 번은 여름에 방충망만 쳐놓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내려와 내려와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무의식 중에 저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친구를 부르나 보다가 아니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목소리가 날 부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소리는 창 밖에서 나니까 창 밖을 쓱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였지. 그래서 안도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허공에서 또 그 말소리가 들려왔어. 근데 그 허공 밑에선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게 그 바로 아래에는 한옥 시계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아는 집사님 댁이었지. 그 집은 애기들이 완전 아기라서 그 시간에 깨 있을 집도 아니었어. 더군다나 다음날 여쭤보니까 그 시간에 잤다고 하셨고 말소리가 나면 어디에서 얘기하나 보다 하고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정말로 허공에서 터지는 소리였어.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기분이 드는데 그때 바로 방 밖으로 나가서 엄마 옆에 붙었어. 근데 자꾸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날 부르는 소리가 말이지.
그날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 게다가 우리 옆 빌라에 무당집이 들어선 거야. 여자 무당이었는데 맨날 혼자서 웃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혼자 울기도 해. 샤워하다가 그 여자의 웃음소리에 소름 끼쳐서 뛰쳐나온 적도 있었어. 그 여자가 항상 나 샤워할 때는 웃곤 했는데 어느 날은 진짜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때 내가 입으로 욕을 중얼댔거든. 저녀는 맨날 저 지랄해서 사람 꿉꿉하게 만든다고. 근데 그때 분명 나 혼자 있는 욕실이었는데 누가 내 팔이랑 허벅지를 살살 만지는 거였어. 나는 씻다 말고 거품이 다 묻은 채로 뛰쳐나왔지. 만지는 느낌이 났던 팔이랑 허벅지가 오른쪽이었는데 나중에 전신 거울을 봤더니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허벅지에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 지금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지만 예전에 그 집에서 살던 친구가 우리 반이었거든. 그래서 옆집이 무당집인데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더니 이렇게 벌겋게 상처 났다고 말했어. 이사 오고 나서 자꾸 귀신 소리 같은 거 듣는다고 했더니 친구가 옆 빌라는 화장실에서 보이는데 이러는 거야. 거기 무당집이 된 거 같다고 했더니 친구가 한숨을 쉬더라고. 그러더니 걔네 언니의 얘기를 해주는데 하루는 얘네 언니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새벽 2시쯤에 배가 아프더래.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두 집 화장실이 마주보는 구조거든. 그런데 우리 집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옆집 화장실에 들어온 아저씨랑 눈이 마주친 거였지. 그 상황이 뻘쭘하잖아. 그래서 언니가 부끄럽게 웃었는데 아저씨는 무표정이더래. 암튼 그래서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갔는데 30분 정도 지나고 이때쯤이면 나갔겠지 싶어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 화장실이랑 그 집 화장실이랑 마주보고 있지만 창문의 위치가 달랐어.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보고 있으면 그 집 창문도 보이고 그 안도 살짝 보이지만 문을 딱 열자마자는 창문이 열려 있어도 보이는 건 빨간 벽돌 뿐이거든. 언니는 거기서 어떤 아저씨랑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거지. 그 이후 며칠 동안 걔네 언니는 그쪽 화장실을 못 썼다는 거야. 우리 집 화장실이 2개여서 다른 쪽 화장실을 썼다는데 걔네 언니 방이 그때 내 방이었는데 그 언니도 귀신을 유달리 많이 보고 소리도 들었다는 거야. 그때 우리 학교에 약간 신기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복도를 지나가는 나를 보고서 언니 방이 귀신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언니 집 근처에 신방하는 데 있죠. 거기 들르는 귀신들이 드나드는 길목이 언니 방이에요. 얘는 우리 집에 온 적도 없고 우리 집 근처에서 마주친 적도 없는데 걔가 완전 얼어있는 나한테 인사하고 가면서 내 오른쪽 어깨랑 등허리깨를 툭툭 치고 갔지. 그런데 그게 괜히 거기 붙어있던 귀신을 떼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결국 그 집에서 1년도 못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어. 세 번째 이야기, 파란 가운을 입고 있던 간호사는 누구였을까? 맹장염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증세가 심했던 모양인지 그날 저녁으로 수술하기로 하고 입원하게 되었는데 수술실에서 막 나온 같은 방에 환자들을 보니 수술실의 공포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술실이 아니라 정육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것에 실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굴까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파란 가운에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이 수술실 앞에 서서 병실에서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바로 잠들었습니다만 몇 시쯤일까?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에 불편해서 눈을 떠보니 저의 바로 옆에 아까 저녁 때 봤던 그 파란 가운의 간호사와 건너편 침상에 있는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아직 새벽이에요. 더 주무세요 라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잠들다 눈을 떠보니 그 파란 가운의 간호사가 계속 제 옆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밤마다 눈을 뜨면 항상 옆에 있었기에 전담 간호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지나 저는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는데 혹시 그 간호사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파란 가운을 입는 간호사는 없어요. 밤중에 남는 간호사는 2명도 안 돼서 1명 이상 환자를 점검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저는 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또래의 누나는 있지만 사이가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간호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방금 생각난 일인데 그때 제가 있던 병실은 중환자가 많아서 가습기가 항상 돌아가고 있었고 저의 침상 역시 습기로 인해 항상 눅눅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항상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때는 제 얼굴에 습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맨션 괴담.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디지털로 표시된 글자가 맨 꼭대기인 8층부터 점점 내려온다. 나는 빛나는 아래쪽 화살표를 바라보며 덜 깬 아침잠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자판은 1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멍청함을 탓하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문자는 1에서 변할 기색이 없었다. 조금 초조해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여름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맨션은 리모델링을 했던 건물이었다. 낡은 건물을 콘크리트 구조만 남기고 내부와 외부를 모두 리모델링 한 것이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낡은 셈이었다. 원래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것일까? 나는 약간 불안함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1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보자. 여전히 문자판의 표시는 1층인 채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출근하며 관리실에 들러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렸다. 바로 정비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관리인은 미안한 듯 말했다. 전철에 올라탈 무렵 이미 나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제출 자료의 핵심인 수치 산출을 하는 날이었다.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타고 맨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때였다. 지친 발걸음으로 맨션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침의 사건을 떠올렸다. 아직 엘리베이터가 안 고쳐졌으면 6층까지 걸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의 앞으로 간다. 조심스레 버튼을 누르자 화살표 버튼이 빛나며 문이 열린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6층 버튼을 누른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옷을 갈아입고 바로 자야지라고 생각하며 6층으로 올라가는 문자판을 보고 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6층 버튼은 여전히 빛난 채 그대로다.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방금 전까지 안도하고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 관리인에게 잔뜩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떠올라 조금 무서워졌다.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문자판의 숫자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층 버튼의 빛도 문자판과 함께 꺼져버렸다. 나는 열린 버튼을 계속 눌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눌러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혼자 힘으로 탈출하는 것은 포기하고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스피커의 잡음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어딘가에 연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3분 정도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그 버튼을 마구 눌렀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미안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나지 않고 희미한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 응답은 없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30초 정도 지났을까. 그 잡음 사이에 무엇인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몇 초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나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기묘한 소리였다. 끄끄거린달까, 꾀꾀거린달까.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것이었다. 그것이 몇 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릴 적에 장난으로 개구리를 밟았을 때 나던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 소리가 몇 번 정도 계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리는 끊겼다. 회선이 끊어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밀거나 열어젖히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아니어서인지 전파가 잡히지를 않았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던 나는 탈출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아침에는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눈치챌 것이라 생각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마시다 넣어뒀던 생수병을 꺼내 한 입 마신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였다.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일단 조금 쉬기로 했다. 복잡한 생각은 그만두고 눈을 감으려 하는데 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 깊이 안도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온갖 헛수고를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허둥대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나온 직후 나는 내가 이상해진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등 뒤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 것이 느껴진다. 내 눈앞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왼편에 안쪽까지 늘어선 방문과 창문들.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왼편에 늘어선 문들은 평상시 보아오던 새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것 같은 낡고 무거운 철제 문이었다. 깨끗한 타일이 붙여져 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무너질 것 같은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멋진 조명으로 비추고 있던 전구는 사라지고 몇 개의 낡은 형광등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 등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서려왔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마구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계단 앞에는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 밀고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본 적 없는 에러 표시만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엘리베이터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분 나쁘게 이어진 낡은 방들 앞을 지나가야만 한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 원래 내가 살던 맨션과 같은 구조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대로 서 있느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문이 2개. 이 구조는 내가 사는 맨션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8개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 흐릿하게 명멸하는 형광등 때문에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구조라는 예측이 맞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 전멸하는 형광등의 빛이 금이 간 벽이나 녹슨 문을 기분 나쁘게 비춘다. 창문은 닫혀 있고 창의 격자는 잔뜩 녹슬어 있다. 첫 번째 문을 지날 무렵 나는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도권인 이곳은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불이 켜진 곳이 많을 터였다. 이 맨션 주변만 해도 가로등이나 아직 자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빛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빛은 하나도 안 보인다. 새벽 3시라고는 해도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을 리가 없다. 나는 더욱 겁에 질렸다.
이상한 세계에 혼자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나는 근거도 없이 이 앞에 있는 계단이 출구라고 믿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할 때 무엇인가의 낌새를 눈치챘다. 그것은 소리였다.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의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다. 정적 속에 그 개구리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아무래도 세 번째 방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들려왔다. 나는 세 번째 문 근처에 멈춰 섰다. 그 문 끝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소리는 거기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창문에 가까워졌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다. 나는 격자 너머로 살그머니 창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본 방은 깜깜했지만 안쪽 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방에서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안쪽 방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양손을 높이 들었다 흔들며 내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여자는 몇 번이고 양손을 흔들며 올렸다 내리고 있었다. 손을 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개구리의 단말마. 자세히 보니 여자는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의 것이 아닌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높이 치켜올린 양손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들려있다. 마음껏 내려찍히는 부엌칼. 캑캑거리는 소리는 폐가 찍혀서 충격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일 것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동조차 없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칼을 계속 내리찍는다. 그것을 알아차린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났다. 기익하고 바닥에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숨겼다. 귀를 기울여서 방 안의 소리에 정신을 집중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어서 박동이 들려올 정도다.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내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정을 되찾은 나는 자세를 낮추고 신중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 안쪽에서 다다다닥하고 현관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네 번째 문을 지나갈 무렵 뒤에서 쾅하고 무거운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나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만 온다. 여섯 번째 문쯤 오자 이미 발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심장과 폐가 터질 것만 같다. 일곱 번째의 문을 지나치자 계단이 보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믿으며 달렸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무렵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부엌칼이 등에 꽂힐 것 같은 공포에 나는 아무 소리나 지르며 달렸다.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고 한 순간 나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린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이상한 자세로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여자가 보였지만 나의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나는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계를 보자 아침 6시였다. 집에 겨우 도착하자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나를 걱정했던 것인지 바로 아내가 나왔다. 몸을 겨우 움직이는 나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진 채 자버렸다고 했다. 아내는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타박상을 응급처치해 주었다. 그날은 도저히 회사에 나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나는 회사를 쉬었다.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에 의지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앞에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엘리베이터는 평범하게 도착해서
평범하게 우리를 옮겨다 주었다. 그 사이 나는 고통조차 잊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은 아내에게 부축받고 있는 나를 보고 걱정하며 말을 걸어온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관해 물었다. 어제 정비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관리인은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 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 회사를 이틀 쉰 나는 아직 여기저기 쑤시는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 이후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다. 최대한 빨리 이 맨션은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다. 내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다.